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명태균 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3월 15일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와 일정이 맞물릴 가능성이 커서 그 여부가 특히 주목됩니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 김건희 여사가 이 발언을 한 시점은 탄핵 소추 이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말이 오갔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이재명 대표, 김동연 지사 두 인사의 회동과 임기 단축 개헌을 던진 한동훈 전 대표 소식을 다루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김건희 여사의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그 시점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정도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하지만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네, 주진우 기자 말에 따르면 이 대화가 녹음된 시점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라고 합니다. 날짜로는 12월 14일 이후인 거죠. 12.3 계엄의 밤 이후 김건희 여사는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동정기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죠. 관저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과 대통령 체포 직전 완전히 깡말라서 약으로 버티고 있다는 기사가 전부입니다. 당시 김 여사를 본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 경로를 해서 조선일보 폐간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는 명태균 씨로부터 USB를 받긴 했지만 용산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명 씨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부인이 예. 저기한테 갔어요. 명태균 씨한테. 접견을 가서 물어봐가지고 김땡땡 기자 이름 나왔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김땡땡 나왔어. 그러니까. 근데 용산에 전달 안 했대. 그랬더니 왜? 그렇게 놀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USB를 전달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김 여사가 화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조선일보 폐간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특검 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고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둘째 주에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 안에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하게 될지 아니면 선고 뒤에 하게 될지 혹은 하지 않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욱 의원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부권을 쓸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쓴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명태균 특검이 도입되게 된 이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이 사건이 벌써 1년도 훨씬 전에 창원지검에 이미 이게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 1년 동안 사실 작년 9월 달에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이 보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지나서 11월 달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보고서를 창원지검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들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특히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했는데
이 뭐 지금 오늘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조사를 하는 신용만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 공천 개입 의혹 또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이 참여되고 이제 포함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 검찰의 수사가 너무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은 오히려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숙고할 게 많고 피청구인과 청구인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한 숙고를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귀한다면 한덕수 공을 넘긴다. 그렇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권한을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이유는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정치인 수사가 더디게 거북이처럼 느리게 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 일정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 역시 더디게 진행됐고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할 거 없이 검찰을 비난하려면 민주당 자당에서 정치인 수사도 느리게 갔다는 점도 지적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거부권 행사를 하는 이유 중에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수사 범위 중에서 기타 선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선거를 특검에서 다 다룰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공천이라는 과정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밀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수사권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선뜻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특검은 예외성과 보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외성 같은 경우는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가 좀 못할 경우인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못했다. 느리게 갔다는 표현은 제가 동의할 수 있지만 못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고요. 한금폰이 제출된 이후에는 포렌식을 통해서 관련자들 오세훈 시장 후원자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제도를 보충하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미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정치자금법으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 구속 기소가 된 정치자금법으로 구속된 이후에 추가로 이제 사건이 더 드러나면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되면서 수사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거부권을 행사를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은 변수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네요. 자, 특검 법안 발의에 함께한 개혁신당, 조국신당의 입장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쓴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거부권이 무슨 백화점 상품권이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부권을 그동안 어떨 때 써왔느냐. 국가의 재정 소요가 너무 과하게 들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생길 때 그럴 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게 국민의 뜻이어도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하던 게 거부권입니다. 심지어 보수 쪽에서도요. MB 정권 때 거부권을 언제 썼냐면 택시법에 관해서 썼어요. 택시를 대중교통을 만들자라는 법에 대해서 이거 하면 재정이 너무 많이 쓰여 위험해 라고 해서 거부권을 딱 한 번 씁니다. 박근혜 때는 2번 쓰는데요. 박근혜 때도 국회법으로 국회가 시행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행정권을 너무 침해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권을 2번 써요. 네. 이 정도의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지 쓴다는 거죠. 근데 명태균 특검법 하면 국가 재정이 소요가 많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해요?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수사받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쓰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삼권 분립이 흔들리게 돼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많은 과오가 있습니다만 가장 잘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이 시스템, 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헌법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본인은 국민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특별한 상황이어서 잠시 권한을 대행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월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거부권은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비겁하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에
그 변론만 진행이 되었고 이제 종결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3월 초에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어떠한 껄끄러운 결정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거부권을 쓰지 않을까 이러한 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어떠한 시간 끌기를 위한 핑계인 것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갖고 있는 증거가 드러나면 본인에게 불리하고 본인의 가족이 불리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최상목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 몇 달째 이어진 명태균 이슈가 해소되고 빨리 속 시끄러운 사회를 전환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일 텐데 지금 이 행위만 봐도 최상목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대변하는 권한대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명태균의 치명상을 입을 사람들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그 육성 논란이 사그러들기는커녕 계속 더 커지는 모습이거든요. 발언 시점이 언제인가, 또 누구와 대화를 한 것인가, 어떤 맥락에서 저런 말이 나온 것인가 여러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예,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가 2024년 12월 14일이고 그 이후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후에 탄핵 국면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 시급한 상황 속에서 왜 언론사를 언급을 했을까 궁금증이 생기네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공개한 주진우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들어있는 USB들을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고 했다. 뭐 이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지금 뭐 이렇게 세간에서는 분석을 합니다만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과연 조선일보 폐간을 운운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었을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조선일보에서는 어떤 논조로 글들을 썼을까라는 부분을 좀 보고 왔거든요. 예. 그랬더니 12월 5일 날 양상훈 주필이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상당한 실망감을 보여주는 거죠. 정권에 대해서요?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폭탄을 던졌지만 이런 정도까지 던질지는 몰랐다. 이런 뉘앙스고 뭐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사설들을 제가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인데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하다. 또는 12월 13일 날 마지막 이제 14일 날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지경 사태 출발선에는 윤석열 부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조선일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뭐 본인들 얘기대로 우국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 일색으로 논조가 나왔다. 어떻게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조선일보마저도 우리의 이런 행동들을 지지하거나 엄호해주지 못하느냐. 아마 이런 정도의 배신감,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의 폐간 이런 부분까지 운운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김성열 위원은요? 예, 조선일보는 명태균 씨가 이제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이런 걸 보도를 안 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폐간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이 내용에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지들 말 듣게끔 하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김 여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조중동에서 나한테 뭔가를 시켰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말 듣게끔 해놓고 이제 와서 배반해? 나를 배신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라는 곳은요, 언론사예요. 언론사가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막 하더라도요, 언론은 본질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키려고 하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에요. 보수를 지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불법계엄이 터지고 나니까 조선일보도 앞장서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는 앞서서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계엄은 잘못됐다라는 논조를 계속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감이 크게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래? 폐강까지 시켜?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언론의 기본적인 생리를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냥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서 이른바 경로를 했을 가능성을 지금 두 분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느끼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 지금 두 분의 분석이 맞다면 언론관 혹은 언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대화 상대가 누군지는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고 분명한 것은 명태균 씨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화 상대가 누군지에 대해서 되게 분분한 의견들이 많고 누구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김건희 여사와 주진우 기자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도 김건희 여사의 저 말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지 자신의 편이었다 그런 표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주진우 기자의 역할은 전 분명히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진우 기자도 언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원이 누구도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저렇게 언론을 밝혔으면 취재원이 누구고 어느 시점에든지 정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진우 기자가 아니라 정당 소속이었거나 정당인이었으면 저는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공세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진우 기자 본인이 언론인인 만큼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가져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좀 빨리 하나라도 더 줄여주는 게 본인의 역할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통화했고 어느 시점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진우 기자는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공익을 위해서 밝히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네요. 한가선 의원님, 조선일보의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 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 이른바 조선일보의 메신저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고요. 명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즉, 명 씨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명태균의 메신저라는 의혹에 대해서 허위이며 인용 보도를 할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명 씨가 동의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언론의 공익적 특성, 보도의 공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보도를 하는 것도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시청자들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공천 거래에 대한 물증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면 오히려 보도를 하는 게 언론사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잠입 취재나 함정 취재 같은 어떤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크게 보장이 된다면 공익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결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김건희 공천 개입에 대한 명백한 물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기는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보를 취하려고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혈안이 되어서 앞다투어 단독 굉장히 보도를 경쟁적이었죠. 네, 경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건 어떤 좀 깨름칙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애초에 명태균이 보도를 위해서 USB를 조선일보에 건넨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보도를 원한 것이었다면 좀 더 평소에 윤석열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언론 매체에 제공을 했겠죠. 그런데 이 조선일보에 전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과 어떤 거래를 원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때 당시 명태균은 처음에는 이제 내가 구속이 되면 한 달 안에 하야할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황금폰을 아버지 무덤에 숨겨뒀으니까 뭐 찾아볼 테면 찾아보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데 풀지는 않겠다라는 밀당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마창대교에서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가 그냥 완전히 버렸으니 세상에 공개할 의향이 없으니 제발 나를 살려달라는 네. 식으로 입장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말 본인을 꺼내줄 것 같지 않으니 차라리 황금폰을 민주당에 넘겨버리겠다라고 말한 게 12월 2일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의 입장에서 명태균이 갖고 있는 증거가 드러나면 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 그거를 비상계엄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들이 많죠. 예. 결국에는 명태균은 당시에 구속 기소되고 싶지 않고 윤석열의 편인 검찰을 이용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대통령실과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정권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은 그 과정에서 계속 의문으로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런데 명태균 씨 측의 입장을 보면 해당 언론사 기자가 먼저 명 씨에게 연락을 했고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하는 사람이라며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달라고 1박 2일간 설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주진우 기자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명태균 씨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또 하나 새롭게 나온 명태균 씨 측의 입장을 보면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명태균 씨가 동의를 안 했다라는 점이라면 조선일보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반박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명태균 씨가 단순하게 이 USB를 대통령실에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단순한 전달만을 목표로 했다면 굳이 조선일보 기자가 아니었어도 다른 전달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왜 조선일보 기자를 택했을까? 물론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당시에 그 명태균 씨의 존재를 먼저 알고 찾아와서 설득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조선일보 정도라면 뭔가 이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뭐 어느 정도의 보험의 성격도 없지 않다. 만약에 이 그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뭐 보도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명태균 씨가 본인이 나서서 나는 특검법을 찬성하고 특검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언론에게 이 내용들을 사전에 갖고 있게 만들고 싶었던 그런 보험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격분하게 된 그런 직접적인 이유는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일보 입장에서 이 부분은 공개를 하고 기사화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이제 봅니다. 좀 전에도 우리 그 한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조선일보가 어떤 공익적 관점이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어떤 이 그 공천에 개입했던 그런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확보했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히 대통령실에다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그 기사화했어야 되는 거죠.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예.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나 안 했다면은 기사화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 두 가지 역할 동시에 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책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 입장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료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은 전달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인 좀 취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시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한가선 의원은 자료를 전달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 자료를 확보했다, 취재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는 조선일보의 반박 해명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추가로 또 입장이 나올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USB의 존재 사실 그리고 대략적인 내용이 아마 용산에 전달된 것으로 현재 상황을 쭉 살펴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아닌 어떻게 김 여사에게 전달이 됐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주진우 기자의 본인 주장이죠.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USB에 네. 그 자기를 구명해줄 가장 결정적인 공천 개입의 증거, 목소리와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 파일을 5개 만들었다고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의 전달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기자를 택한 것도 메신저였거든요. 그 기자도 인정합니다. 예. 나를 메신저로 택한 건 맞는데 나는 주지 않았다고 예. 하니까. 예. 어느 경로로 그 USB 그 내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검찰에서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자, 저 마지막 부분이요. USB의 내용이 나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없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다면 검찰에서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주진우 기자의 주장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검찰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매우 중요한 자료인 건 사실이에요. 특히 명태균 씨는 이게 자신의 구명줄이라고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럼 이 자료를 아무한테나 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조선일보 그리고 검찰 이렇게밖에 특정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용산에 이게 들어갔다는 게 사실이라면 검찰 아니면 조선일보 둘 중에 하나는 준 거죠. 근데 검찰이 증거물로 들어간 것을 그대로 용산에 갖다 준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하긴 정말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 내용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라도 전달하면 모르는데 USB 자체를 전달하거나 이런 거는 매우 큰 범죄라는 걸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는 검찰보다는 조선일보가 전달하고 안 했다라고 거짓말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것이 당장 명태균 씨만 해도 조선일보가 전달 안 했어? 라고 오히려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는 당연히 조선일보가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선일보는 과연 전달을 했을까? 라는 부분에 보면은 저는 그렇게 추정이 돼요. 전달을 해놓고 반응이 너무 뜨거 정도가 나오니까 나는 빠질래 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결국에 나중에는 검찰과 조선일보 간의 진실게임이 되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했든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에요. 검찰이 증거물을 만약에 내줬으면 이거는 진짜 범법행위고요. 조선일보가 만약에 그거를 용산에 전달을 했든 아니면 용산에 전달을 안 하고 보도를 안 하고 그냥 있었든 이건 언론사의 역할도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갔는지 검증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조선일보는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에 내려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첫 조사 때부터 명태균 씨가 내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많이 잡혀간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일단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게 작년 9월입니다. 근데 처음에 검찰은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것만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과 김영선 사이에 오갔던 돈이라든지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명태균에게 몇 천만 원씩 돈을 줬던 그런 지방의회에 출마를 원했던 사람들, 이런 돈만 좀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와서 중앙지검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명태균이 윤석열을 위해서 어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해주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던 이유는 어떤 여론조작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계 처리를 할 수 없으니 돈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으로 보답하겠다. 실제로 김영선은 본인이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받는 월급의 반을 매월 명태균에게 제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게 엮여 있는데,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한 정황 증거들은 9월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드러나 있는데 이제 와서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 이런 게 이상해 보이고요. 그 꼬리 자르기를 사실 하려고 했었던 시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떻게 이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어도 명태균을 잘 꼬리 자르면 윤석열은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포인트는 어떤 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은 사실 어제 본회의에 오늘이었나요? 본회의에 통과하기 전부터도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을 했거든요. 이게 예. 보수 괴멸법이다. 뭐 국민의힘 뭐 자객 특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당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법이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명태균이 갖고 있는 증거가 드러나면 누가 제일 먼저 수사되고 잡혀 들어갈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자백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제가 네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검찰의 늑장 수사였는가? 창원지검에서요. 두 번째는 늑장이더라도 이제 와서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이 두 가지인데 김진욱 의원께서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늦장 수사 맞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에 창원지검에 접수된 게 23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던 게 24년 1월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로부터 작년 9월까지 사실상 뭐 소환 조사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거 외에 구체적으로 그 확인된 조사 방법들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그 언론을 통해서 명태균 씨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난 이후에 창원지검의 뭐 수사 저희 인력을 더 급파하고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수사과에 있었죠. 수사과에도 있었고 뭐 6월 달인가 4월 5월인가 그때 한 번 뭐 소환 조사한 정도가 다 있던 예. 아주 그리고 이 처음부터 어떤 이 지금 이 명태균 씨 게이트라고 불릴 만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 나왔던 단순한 정치 자금법 이 부분 하나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수사를 의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그 조작 의혹 또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아니면 다른 그 이후에 22년도에 어떤 그 총선의 그 지방선거의 공천 개입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아주 빙산의 일각만 가지고 수사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늦장 수사에다가 뭐 덮어주기성 수사도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지금 그 이후에 그 작년 9월달 이후에 창원지검에서 뭐 부지런히 뭐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11월달에 1차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수사 보고서가 올 1월달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기 전까지 창원지검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할 일은 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늑장 수사 맞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인가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는데 서울로 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잘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창원에 가서 명태균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명태균 씨의 조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가서 조사한다? 지금 중요한 건 명태균 씨의 이 황금폰 내역 안에 들어있었던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수많은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을 다 부르고 강제 수사 들어가고 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불과 며칠 전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어떤 이 후원자라고 알려진 사람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 소위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예요. 하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도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 너무 약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또 서울중앙지검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명품백 수사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은 다 무혐의 처리를 하고 불기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서울중앙지검을 믿을 수 있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눈초리, 의혹의 눈초리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뭐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뾰족한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바깥에서 보기에도 어느 정도 속도 혹은 의지는 대강은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이네요. 김용희 의원님요? 창원지검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창원지검에 처음 접수된 사건 자체는 정치자금법으로 들어왔는 거죠. 정치자금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서 지금 공천 과정들 이런 부분이 드러난 거지 처음부터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천천히 진전됐고 창원지검은 제가 누차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검사 충원율이 굉장히 낮은 지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좀 더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이 뭐 지금 최근에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 당 당사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창원지검에 의해서요. 그리고 나서 중앙지검의 사건이 이첩되면서 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창원지검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대거 보냈습니다. 결국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저는 그런 보고 있고 제가 민주당 분들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검찰에서 너무 악의적으로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물론 수사기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역시 공수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다는 그 지점 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계엄 사건 관련해서 김용현 장관의 수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제일 많이 밝혀냈고 그 조서를 통해서 민주당에서는 공세도 하고 사실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런 점까지 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늑장 수사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최고 권력자와 그 부인이 연결된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 그건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지금 늑장 발표예요. 이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모여 있는 상황이면 사실 검찰에서 중간 수사라도 발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지금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본인들이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안에 연결된 게 누굽니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에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말 한마디로 여당의 대선 후보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또 야당의 대선 후보를 살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막 이렇게 판을 흔들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러니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 이상 검찰한테 이런 정치의 영역을 끼어들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태균 특검법에 동의를 했고 특검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앞서 김진욱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늑장 수사 맞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여주려면 이 모든 증거 의혹의 핵심인 그 핵심 영향력을 행사한 김건희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를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시작해야만 늑장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고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좀 앞서가는 분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재표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는 대선 전국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제도 김상욱 의원은 이탈표를 행사했습니다. 찬성을 했죠. 기존과 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기존과 다르기를 바래 봅니다. 뭐 국민의힘의 마지막 희망을 한 번쯤은 걸어보고 싶은 그런 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면 사실은 희망을 걸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3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옹호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관계된 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역시나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온다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국민의힘에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감싸고자 모든 것을 방탄에만 올인했던 이 국민의힘에 과연 그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 지지가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지지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만약에 재표결까지 저는 가지 않고 최상목 대행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재표결로 가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이 보수의 정당을 살리는 구국의 심정으로 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진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당론을 변경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당론도 변경될 가능성도 없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진욱 대변인께서 저희 당이 계엄을 좀 옹호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부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는 계엄에 대해서 가장 빨리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시에 지도부는 반대했다. 반대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특검 자체가 명태균 특검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민주당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뻔히 보이는 정치적 수법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응할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열 의원 의견은요? 글쎄요. 일단 재표결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명태균 특검법에 연결되는 앞으로 나올 대선 후보들에 대한 걱정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건요.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하자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인 겁니다. 그래서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계속 이걸 쥐고 선거까지 치르게 된다면 검찰에 의해서 선거 국면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도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주장이고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명태균은 민주당 사람이다. 어떤 취지죠? 지금 아무래도 명태균 씨로 인해서 저희 당이 제일 많이 곤혹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저희 당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명이나 친명이나 이런 얘기가 비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명태균 씨에 의해서 저희 당이 너무 많이 좀 공격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직접 명태균 씨를 면회하고 나온 얘기를 그대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 명태균 씨의 말을 물론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100%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면회까지 가서 들었던 내용을 가감없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 지점에서 마치 민주당과 명태균 씨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 점이군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들이 오랜 기간 명태균 씨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최근 들어서 민주당 사람이라고 하면 딱 와닿지가 않는 면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글쎄요, 입장을- 명태균 씨가 민주당 사람이다. 요즘에 민주당의 우호적인 모습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명태균 씨가 과연 그동안 십수년 동안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민주당에 어떤 인사하고 접촉을 했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 국민의힘의 인사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돕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에 좀 비판적이고 또 녹취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의힘이 불리한데 그것을 민주당에게 넘겼다고 해서 마치 민주당 사람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 명태균 씨에게 그 수많은 분들이 전화하고 찾아다니면서 은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울고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또 명태균 씨 앞에서 우신 분도 계시다 그래요. 예. 민주당 분들이 우셨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과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명태균 씨가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본인이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좀 안내해 드린 것 외에는 다른 일체의 커넥션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씀을 더 하실 분 있으면은 해주시죠. 명태균 씨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하는 전법이랑 똑같아요. 뭐냐면 메시지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신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놓는 증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반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원래 저쪽 편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야라고 퉁쳐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메신저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건전한 논의와 토의는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나오는 증거들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사실관계를 가지고 반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메시지를 반박해야지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 말씀이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 네 분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입니다. 단도직입을 함께 해줄 두 정치 고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주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금입니다. 예, 불금인데 오늘 한번 토론으로 불태워 보죠. 먼저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가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하시죠. 손 잡는 걸 좋아하시죠? 네, 그래야 진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가 손을 잡고 만났던 게 3년 전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개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임기를 1년 줄여서 2026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약속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작심한 듯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된다, 유감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유일하게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언제까지 이런 기조가 이어질까요? 네, 김병욱 의원님. 네. 만남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전에 들으신 내용은요? 식사를 안 한 게 좀 아쉽네요. 예. 네, 유일하게 티타임을 가졌는데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왜 하필 4시에 만났을까요? 네, 글쎄요. 아까 오다가 물어볼 거 하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예. 물어보질 않았는데 아무래도 식사하면서 하기보다는 지금 오늘 김동연 지사가 좀 정색을 띠고 얘기한 부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 저런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비교적 네. 짧게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식사하면서 반주도 하나 곁들이면서 얘기를 막 진지하게 나누죠. 그래야지 쌓인 감정도 풀어지고 뭐 앞으로 뭐 화합하자, 힘을 합치자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 오늘 발언으로 나온 거 보니까 모두 발언의 김동연 지사 발언을 보니까 아마 김동연 지사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식사보다는 티타임으로 하자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김동연 지사는 제가 볼 때는 다음번 지방선거보다는 내년도에 있을 예정이죠. 지방선거보다는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인 수를 던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 단계에서 개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고요. 그건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계속 언급됐던 문제들이고 사실은 언젠가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안정권에 있는 선두주자로서 과연 이 권력을 양보하는 걸, 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예. 그리고 후발주자들은요, 이 판을 흔드는 데 있어서 개헌만큼 좋은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뭐 김동연 지사뿐 아니라 많은 후보군들도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대선 본선까지도 계속 이어질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대선 본선 때까지다. 네. 그렇죠. 개헌은 늘 선거 때마다 이슈였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민주당 주자로 꼽히는 분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만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발을 시켜야 되는 그 부분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 개헌이라는 이슈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 때마다 오르내리고 또 개헌 자체가 갖고 있는 폭발성이 워낙 큽니다. 모든 이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내란을 단죄하는 역사적 심판을 하는 그 부분이 좀 희석화가 되고 예. 마치 개헌에 있어서 어떤 제도가 옳고 그르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엄중한 상황을 대처하는 역사적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분산된다 이 당연하죠. 말씀이죠? 평상시에 대선 전국에 있어서 개헌 논의와 지금의 시기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모든 국민의 에너지를 내란을 종식시키는 그리고 더 이상 친일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예. 그런 부분에 온 국민의 힘을 쏟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에 모 방송국에 나오셔서 개헌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지금 논의를 하다 보면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도 안 나와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네. 아마 경선 또는 본선에 언급이 될 거고 지금 시기가 짧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를 해도 합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 우호 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실은 대선 전에는 개헌이 불가능한 거죠. 다만 개헌의 필요성, 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이 87년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좀 더 의견을 집중적으로 모아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럴 시기는 전혀 아니다. 개헌 논의를 하면 계엄 사태 극복이 우선인데 여러 관심도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헌 논의가 또 너무나 무시되는 이재명 대표가 만일에 본선에 가고 대선에서 뭐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 또다시 5년 동안 개헌이 다시 캐비넷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이유는 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도 개헌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먼저 이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에 조금 기다려라라는 얘기하다 결국에는 5년 동안 개헌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반복해서 위기가 되는 거는 뭐 불행히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배출한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거 이것이 제도로서 아니면 어떤 규제로서 문화 제도로서 컨트롤되지 못하고 대통령 개인에게 개인기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정치 제도에 대한 국가 시스템 정치 제도를 갖다 개혁하자라는 이런 측면에 동의만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아직 경선은 안 됐지만 전 충분히 이 논의는 물꼬는 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개헌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워낙 어렵고 국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이슈를 던졌을 때 새로운 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저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헌에 준하는 어떻게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지, 분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답은 좀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한 답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의 만남에 두 인사의 목소리가 들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잘 있습니까? 네, 잘 있습니다. 여기 지사님으로 되니까 내가 확실히 인천 사람이 많네. 네, 그러시네요. 아유, 경기도 잘 있고요. 네. 또 모두 발언으로 좀 한두 마디 한 말씀 하세요. 듣고 네. 싶네요. 예,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유감입니다. 3년 전 우리 당시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함께했던 전에 이야기했던 그 개헌을 이제 완수해야 하는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뵌 자리에서 또 모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네. 하여튼 오랜만에 만나뵈서 반갑고요. 이제 도정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랜만에 뵙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김동연 지사가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라고 하네요. 지금 말을 바꾼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너무나 크게 넘겨짚는 건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식 얘기는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어느 제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87년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헌법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라든지 국가 권력의 분산이라든지 어떻게 기본적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든지 다양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또 완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불확실성한 시대에 저런 논의를 한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개헌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합종 연행이라든지 또 권력 분산 과정에 있어서의 제 세력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동연 지사가 개헌에 관심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 2년 반이 지났잖아요. 개헌을 세게 드라이브 걸었다는 생각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간헐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죠. 그러면 그 정도로 개헌의 중요성을 생각했었으면 좀 더 세게, 좀 더 확실하게 주장을 해오고 지금 다시 해야 진정성이 드러나는 건데 예. 과연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모든 지금 저는 정치인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그동안에 거의 그냥 한 번씩 정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당위적인 얘기만 하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슈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구체적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방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네. 개헌을 매개로 약간의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 참여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도 좀 해석이 됩니다. 네. 김동연 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개헌 말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 얘기예요. 후발주자들이 이 대선판을 흔드는데 가장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가 개헌 이야기 꺼내는 겁니다. 네, 판을 아예 없자. 네, 이제까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될 가장 강력한 1등 후보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개헌인데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헌을 꺼냈기 때문에 이제까지 87년 이후에 굉장히 낡았다, 시대에 뒤처져 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진지하게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거의 대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계엄 세력에 대한 단죄, 네. 그다음에 이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당장 개헌까지 약속을 못 한다면 그러면 개헌에 준하는 대통령제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 분산하겠는지 책임 총리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개헌 얘기가 나오면 아까도 보셨지만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고요. 이런 단계에서는 더 나아가야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제로 인한 이 폐해에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개헌 얘기는 뒷부분에 또 한동훈 대표가
3년으로 임기 단축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날짜가 3월 26일로 잡혔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할 말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거기 개헌에 대해서 그럼요. 2심이 만약에 이제 1심이랑 비슷하게 나오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봐요. 예, 정확히는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개헌에 대해서고 2심 선고에 대해서는 1심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시점부터 보죠. 3월 26일이면 달력을 한번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3월 말이고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3월 둘째 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11일 얘기도 있고 13일 얘기도 있고 물론 헌재가 아직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3월 26일은 이미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가요? 보통 각 당마다 내부 규정을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인데 저희 당은 한 3주 정도를 경선을 했습니다. 3주간 한다는 거죠? 3주간. 그러다 보면은 이제 탄핵 후에 3주간 경선을 치르고 나머지 본선이 한 5 내지 6주 되겠죠. 예. 그렇게 본다라면 경선 아마 국민의힘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당이 경선을 치열하게 치를 그 시기에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3주간이면 치열하게 경선이 진행되면서 거의 종반전으로 향할 쯤으로 보나요? 아니면 중간쯤으로 가야 되나요? 탄핵 심판이 한 3월 10일 빨리 나온다 그러면 각 당의 예비 주자들이 합의만 하면 예. 좀 땡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예. 야 우리가 내부 경선에 힘을 쏟기보다는 본선에도 힘을 쏟자라고 합의만 한다 그러면 뭐 내부 경선을 좀 2주로 줄이고 본선을 길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보통 저희가 3주를 해왔는데 주자들끼리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거는 유동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마 거의 이 경선 마지막 즈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2심 결과와 대선 출마는 일단 무관하다. 이런 입장들도 일각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관하죠. 무관하다고 보시는 예, 거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가정을 전제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정치인의 공선법은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당선된 사람이 불법과 편법으로 선거운동을 통해서 당선했을 때 무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낙선자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한번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낙선자에 대해서 공선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에요. 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유독 이재명 대표만 이 부분에서 수백 차례 압수수색과 여러 가지 기소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의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김문기야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추 해석을 한 거죠. 그 부분과 그다음에 국토부로부터의 공문을 협박으로 생각했다. 이런 생각과 기억, 인지의 부분을 갖고 전 국민이 지금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는 여당이 아닌 야당의 후보를 몇 년 전에 공선법을 갖고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치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고 지금은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그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다양한 억측과 덧씌움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가 지금의 지지율이에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국민들은 그거를 감안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당의 대표를 공선법의 몇 조항을 갖고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수긍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 그럴 리 없다, 1심과 같을 리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3월 26일 선고에서 1심과 비슷하게 나온다거나 어쨌든 유죄를 하는 그 정도의 형이 나온다면 저는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지금 김병호 의원님께서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이미 이런 리스크를 다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40% 초반대에 머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아마 유권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기대가 반영이 됐을 텐데 3월 26일 2심에서까지도 그렇게 중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나 캠프에서는 당연히 본선까지 가려고 하겠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3심 가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아까 그런 답이 나온 게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있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3월 26일 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조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사실은 탄핵 현재 결과가 그 이후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선고가 유죄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해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의 아스팔트 99보다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고가 더 앞에 나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언론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이수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에 물러나겠다라고 말한 건데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전 대표의 포지션입니다. 보수층이 광장에 나온 걸 두고 귀한 시간을 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광훈 목사 집회 등이 포함된 건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야인이었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변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건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3년 뒤에는 물러나겠다. 개헌을 하고. 내가 돼도 그렇다라는 얘기는 누가 되든지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말이었다라는 해석이 따라붙었어요. 저는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국정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7개월 하다가 이제 저런 모습으로 됐는데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정치 경력이 아주 짧은 사람입니다. 예. 주로 검찰에서만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국민들과의 소통,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녹여내고 뭔가 이렇게 통합적인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정치를 잘 알고 노련한 사람이면 3년간이라도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근데 본인은 가장 애쓰기 정치인인데 가장 짧은 기간만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국민들이 원하는 몇 가지 얘기를만 해주고 본인 대통령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저는 정말 진정성이 없고 그리고 저런 대통령이 나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돼서 욕을 먹더라도 열심히 일을 잘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게 대통령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욕심 없는 사람으로 비치면서 나라를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만드는 전형적인 저는 포퓰리스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런 모습이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예. 깊은 철학과 고민과 어떤 이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가 나오기보다는 그때 어떤 깐족거리고 툭툭 던지고 예. 뭐 이렇게 립서비스하는 그런 것을 너무 빨리 보신 거 아닌가. 네. 좀 더 진중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예. 그리고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높더라도 견제보다는 먼저 이 얘기가 과연 얼마나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개헌 문제가 나올 때 또 항상 같이 나온 얘기가 선거제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나라 선거가 너무 많아요. 대선 따로 있고요, 총선 따로 있고요, 지방선거 따로 있고요. 그중에 재보궐도 해야 되고요. 너무 네. 많아서 선거제도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대선과 총선을 함께 할 수 있는 28년도에까지 개헌을 완수하고 물러나겠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을 같이 하겠다라는 건 저는 진일보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내가 권력에 대해서 그냥 권력만 갖겠다는 그 욕심보다는 야구에서 얘기하는 원포인트 릴레이 구원투수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나는 겸허히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 개헌에 관련된 발언은 저는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용감하게 개헌 얘기를 3년 임기를 던질 수 있었던 건 지금 이제 뭐랄까요, 언더독 후보로서 지금 열심히 1위 후보와 경쟁을 해야 되는 속에서 이슈를 던지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지 호응을 얻기 위한 그런 전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진일보한 그 안을 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가할 만하다. 네. 그렇지 않다. 자,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도 아쉬워하는 듯한 대목도 있고요. 여전히 모호한 태도가 아니냐, 분명한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신의 죄송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무게감과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각을 많이 세웠죠. 예. 예, 각을 많이 세우고 그 덕에 여러 가지 정치적 또 득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상도 커졌고요. 예, 지금의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된 거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또 검찰과의 인연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전체 지형이 극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만이 이후에 정치적 진로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보다는 당원의 눈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경선 전략이다.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부각시켰지만 지금은 극우 세력과 동조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궁색한 위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장의 시위대가 애국자라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또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다 탄핵에 반대하는 분이에요. 본인은 탄핵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왔는데 지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처음부터 선언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스탠스가 한동훈 대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약간 왔다 갔다 보인다. 아까 말한 대로 3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하자. 좀 일맥상통한 거죠. 조금 더 깊이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단기적이고 즉흥적이고 즉자적인 그런 이제 이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죠. 예.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뭔가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애국이라는 두 단어를 끄집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당원을 의식한 경선 전략이다. 네. 동의하세요? 일정 부분 동의해요. 예.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책과 인터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12월 3일 계엄령이 발표됐던 그날 밤 본회의장에서의 본인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시간을 맞이했는데 네. 당내 경선이라는 이 허들 때문에 그걸 넘지 못하고 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헌 논의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전략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의 당내 국민의힘이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아스팔트 구구화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도부조차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결정이 나고 바로 당 경선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요. 그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다음에 당이 어떻게 지금 뱃머리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한동훈 대표는 이 상황에서 아마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든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스팔트 구구화에 밑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든 손을 좀 잡고 그들의 일부의 표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대표 정치 구력이 짧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가 정치 경험 없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정치적으로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12월 3일 그 밤의 모습을 계속 지켜가면서 당장 대선 후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5년 후에도 대선이 있을 건데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좀 키워가고 보여줬으면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아쉬워한다거나 아니면 광장에 나와 있는 극우 세력들과의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다든가 그런 모습보다는 예. 당당한 한동훈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이는 그런 면이 더 크게 앞으로 어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아마 내부 경선 룰을 바꾸자고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예, 30초 남았는데요. 말씀 네. 좀 더 하시겠어요? 30초 드릴 생각인데. 네, 지금 이제 개헌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정말 엄중한 시기고요. 특히 대외 경제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대통령 선거 또 개헌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비상시국에 어떻게 잘 돌파하고 어떻게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체계를 갖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뵈면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야. 다른 걸 먹기엔 내가 아깝잖아. 치즈인 이유 프라닭 치킨. 감기엔 콜대왕. 뭐해 너? 콧물엔 그린. 기침엔 블루. 고환엔 레드. 증상별로 색다르게 콜대원. 밤에도 쩌반? 리스테린. 구강 고민과 작별할 시간. 양치후에도 입속에 남아있는 유해균이 다양한 구강 문제의 원인이죠. 양치 후 바로 쓰는 리스테린 토탈 케어로 입속 유해균 99.9% 억제 효과, 입냄새부터 구강 케어까지 리스테린 토탈 케어. 노블. 디자인으로 공간을 혁신한 노블. 이번엔 넓은 공간으로 청정 능력을 확장하다. 대형 공간까지 청정하는 컴팩트 사이즈. 코에이 노블. 나라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의거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꽈잠을 입고 모교에 가서 한 발언입니다. 최후 변론에 나온 대통령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국민이 아닌 서부지법 난입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주된 임무인 공안검사, 거학척결을 사명감으로 삼는 특수검사, 정치인의 변신은 끝이 없고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공안을 지켜왔다고 했던 정치인은 공안을 해친 자들을 옹호하기에 이르렀고 거학을 척결했다고 했던 정치인은 스스로가 거학이 됐다는 비판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변신이 아니라 변절이며 평생 업으로 삼아온 법을 배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감독님, 상반 기준이 뭡니까? 고함량 아미노산, 에너지 충전부터 회복까지 이 모든 걸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지 30분 안에 포텐 폭발. 올인원 아미노산 하이뮨 아미노 포텐. 오케이, 다들 점심 먹자. 혹시 머드팩은 어떠세요?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너 기름 너무 먹는 거 아니냐? 어쩔 건데. 기름 먹는 엔진 때 불스 원샷으로 잡는다. 연비의 샷, 불스 원샷.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주말 평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